안녕하세요. 김태성의 머니머니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다원이고요. 김태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끌시끌하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 그다음에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신 뉴스, 그다음에 연구 자료들을 좀 보고 좀 상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 취임 직후에도 그렇지만 과거 일단 2017년 취임 이후부터 첫째 목표가 미국의 그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그 제조업을 보호를 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보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시정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 내 산업 경쟁력도 강화하겠다. 이제 미국 요구에 부응하도록 압박하는 카드로도 굉장히 잘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5년도에 그 재취임한 이후에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관세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처음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역학관계나 본인들이 어디까지 밀어붙이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취임을 하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거죠. 일단 이번에 관세 전략은 기존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경제하고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 미국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 수준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게 사실 공약이었어요. 이 공약을 이제 차근차근 이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인다라는 건데 미국의 경제나 내지는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수출을 많이 하거나 수입을 적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입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예요. 줄어든 수입량만큼을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이걸 보완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예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무역 관행,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침해 같은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관세를 통해서 이걸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어요. 관세를 강하게 부여를 함으로써 우리 말을 좀 들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그 관세를 활용하는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요인이거든요. 국내의 그 지지 기반을 강화하겠다. 혹시 그 러스트벨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어떤 건가요? 네, 러스트벨트는 미국의 북동부하고 중서부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미시간주에 있는 디트로이트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디트로이트 하면 사실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클리블랜드, 버팔로, 게리 이런 데들이 자동차, 철강 이런 산업들 위주로 돼 있어요. 이 지역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주로 이제 철강, 자동차, 기계 이런 중공업이 발달한 지역들인데 70년대 이후에 제조업이 이제 미국에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럼 공장이 문을 닫으면 기계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계들이 녹이 쓸 것 같은데요. 네, 녹이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녹이 쓴다는 게 영어로 이제 러스트인 거고요. 벨트는 구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지역은 이런 공업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쪽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못하게 하고 국내 생산된 물건들을 많이 사용하게 만들면서 이제 이쪽 지역의 지지를 더 이끌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잘하는 건 사실 협상을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게 주 교역국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25%가량의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이런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전과 이후에 그 관세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관세 정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관세를 활용을 했고 특히 세계 무역기구 체제 아래에서 사실은 무역협정을 통해서 관세를 점점 이렇게 인하를 하는 방향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이제 자유무역이 이게 사실은 촉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글로벌한 어떤 무역의 질서가 유지되고 교역의 안정성도 굉장히 확보가 됐던 거죠.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기, 2기로 나눠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1기, 이제 첫 번째 대통령 했을 때 네. 국가 안보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해요. 캐나다, 멕시코, 유럽 이제 주요 파트너 국가들한테도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서 네. 무역 긴장을 초래하고요. 그 당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 네. 예, 이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도. 네.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양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이 심화됐던 게 1기. 2기는 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을 해요. 네. 그래서 보편적 기본관세라고 하는 컨셉을 이제 들고 들어오는데 이 얘기 뭐냐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10% 관세를 도입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어요.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무역 적자 해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반대편이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한다. 네. 이게 두 번째 정책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 3월달, 4월달까지 이제 시끌시끌할 이슈들인데 3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25%면 굉장히 큰 겁니다. 4분의 1이니까. 네. 그리고 에너지 제품과 칼륨 같은 제품은 이제 10%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부터는 철강하고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 5%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에서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했고,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중국도 이에 대응해서 보복관세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같은 또 이런 무역 전쟁이 이제 재발을 하고 있고, 뭐 유럽연합 쪽에도 사실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뭘 부과했고 뭘 부과한다고 협박을 했냐? 요걸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 협박만 해놓고 안 한 관세는 뭐냐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걸 한 달간 유예를 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좀 우려를 표명하니까 4월 2일까지 유예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상호 관세 부과도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한테는 우리도 관세를 하겠다. 네. 아까 이게 상호 관세 부과였는데 여기는 이제 4월 2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것도 잠깐 미뤄놨습니다. 그러면 관세에 대해서 숨겨진 트럼프의 의도에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사실 좀 국가별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당연히 중국이 가장 궁금하겠죠. 네. 중국은 일단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적자를 줄여 나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거 더 많이 팔고 니네 거 못 들어오게 하겠다. 네. 근데 우리 거 더 많이 파는 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의도가 더 강한 거죠. 그러면 25% 관세 부과하면 1,000원 하던 게 1,250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려서 중국 거를 좀 못 사게 하겠다. 이런 정책이고 또 하나는 지식재산권을 뭐 중국 쪽은 어쨌든 그냥 수시로 전 세계 걸 다 침해를 하니까 네. 본인들의 지식재산권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겠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압박을 가해서 협상의 카드로 좀 쓰기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지식재산권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관세를 낮춰준다든가 뭐 약간 이런 카드로 쓸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를 해소하겠다라는 측면은 아니에요. 이민 문제, 마약 네. 밀매 예, 이걸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카드를 쓰면서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해놓고 다른 협상을 유도해내는. 캐나다에서는 주로 에너지하고 자원을 좀 이렇게 수입을 해요. 네. 에너지하고 자원 분야에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협상의 카드를 쓰려고 네. 다른 카드를 슬쩍 내민 거죠. 그게 관세가 되는 거고. 네. 에너지하고 자원 분야에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양보를 이끌어내는 네. 예, 이런 협상을 하려고 지금 관세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유럽연합은 자동차 같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관세를 좀 부과해서 유럽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상호주의 관세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주의니까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들은 전부 다 미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한국과 무역에서 미국이 뭐 불리하다라고 판단되는 거를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되게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관세 부과가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네. 몸소 체험을 하고 계실 건데요. 네.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걸 싫어하는데 이게 리스크가 높아진다라고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측 불가.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고 어제 한 얘기를 오늘 번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관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에 있어서 전 세계의 교육들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이것도 사실 수출 수입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이 이제 사실은 수출에 많이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또 경제적인 타격도 좀 우려가 이제 커지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건 사실은 각 나라들의 무역이 흔들리면 네. 뭐가 흔들리냐면 무역할 때 그러면 돈을 뭘로 할까요? 외화. 외화죠. 네, 그러면 환율이 변동성이 네. 또 커져요. 네.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도 커지게 돼서 여러모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가장 곤란에 처해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네. 어디일까요? 중국인가요? 중국입니다. 아, 네. 중국으로 보이는데 일단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이제 수출이 감소하고 또 지금 중국 내의 내수 경기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게 더 어려워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뭐 의존도 높은 중국 기업들은 이미 관세 부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기업들이 매출 감소하고 이익이 축소되고 있으니까 뭐 우회하는 방법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 특히 베트남 쪽으로 손을 잡고 베트남이나 동남아 기업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려는 움직임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관세 전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국내 기업 혹은 산업군이 있을까요? 일단 뭐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저희 뭐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두 가지 산업인데 철강하고 자동차. 네. 예. 그럼 뭐 관련된 종목들은 뭐 포스코, 현대제철부터 시작해서 철강의 밸류체인에 얽혀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안 좋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도 센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제품하고 가전산업도 좀 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뭐가 걱정이냐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주로 어디서 만들까요? 중국일까요? 네,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네. 생산 비용도 좀 증가하고 경쟁력도 좀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 잘못하면 이제 수출에 영향을 또 네.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전자제품, 뭐 가전 산업도 좀 안 좋고요. 이거 반면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도 좀 있어요. 일단 그 석유화학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로 이제 맞대응한다고 부과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미국산 석유화학 제품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가격적 메리트도 많이 생기니까. 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에 속한 회사들,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뭐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화장품하고 뷰티 산업이에요. 중국이 미국산 화장품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네.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무역 긴장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해서 좀 주목을 받는 그 섹터가 엔터 산업이에요. 뭐 특히 K-팝하고 한류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엔터주들도 이 어떤 중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이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한국 기업들이 조금 취할 수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단기적인 대응은 쉽진 않아요. 그냥 네. 어느 정도 피해를 좀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기지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나 남미 같은 곳에
이제 생산 거점을 마련을 하는 거죠. 중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냐. 네. 라고 보고 있고, 미국 시장에 대응을 하려면 결국에는 미국 내의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게 가장 사실은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아쉬운 대목인데, 이게 정부 협력을 통해서 좀 양보안을 내거나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오고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이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서 우리나라가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관련된 기업들과 함께 무역 협상에서 좀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저희 머니머니에서는 투자를 잘하고 싶은 분, 그다음에 투자를 좀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콘텐츠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꾸준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